6월 19일 화요일 창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네, 추석 연휴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진 한 장 같이 보시죠. 와, 오, 맛있겠어요. 네. 유과죠. 네. 색깔도 알록달록 참 예쁩니다. 저는 분홍색 저거 좋아해요. 블루베리.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말이 나오는 대표적인 추석 간식이죠. 어제 오후에 경기도 화성의 한 한과 업체에서 분주하게 유과를 포장하는 장면인데요. 추석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는 사진입니다. 네, 아직 며칠 남긴 했지만 그리고 일상에 지쳐있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알록달록 육아 보니까 마음이 벌써부터 포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딱 식혜 한 잔 같이 먹어줘야 되는데. 어우, 맛있겠어요. 네. 오늘도 상클 알록달록 다채롭게 준비했습니다. 놓쳐선 안 될 국내외 이슈부터 상속에 관한 고민 상담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죠. Let's go. Hands up, in the stars tonight. So w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Hey,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the lit.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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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재승 기자 오늘 나비 넥타이를 하고 나왔네요. 네, 오늘 좀 더 이 여러 가지 생활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벼운 느낌으로 하고 나왔습니다. 약간 척척 박사 느낌이 있는데 모든 걸 다 답해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인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척척 박사. 네, 오늘만큼은 이재승 박사. 네, 자, 첫 번째 이슈 뭔가요? 네, 첫 번째는요. 전국구 노린 MG 조폭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 또래 모임을 조직한 이른바 MG 조폭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국구가 되자며 세력을 불려 나갔는데 정작 모여서는 자신들끼리 싸우거나 지나가는 시민을 괴롭혔습니다. 어허. 자, 흰옷 입은 남성이 휘두른 소주병이 검은 옷 입은 남성 머리에 맞아서 아이고. 산산조각이 나는 상황인데요. 아이고. 자, 서로 주먹질을 하며 밀치는 사이 주변에 있던 남성들은 뒤엉킵니다. 네네. 전국 21개 폭력 조직에서 모인 2002년생 조직폭력배들입니다. 자, 이들은 상대파 조직원을 폭행하는 것은 물론 상의 탈의 등으로 세를 과시해 왔습니다. 그 막 소리도 지르면서 새를 과시하는 것 같고 아까 막 네. 등에 문신 있는 것도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막 윗도리 벗고 전국 파이팅 그게 그러니까 전국구 폭력 조직이 되자 뭐 이렇게 외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기존의 그 지역 계파를 초월했다는 의미로 아. 전국회라는 이름도 붙였습니다. 아, 네. 자, 그런데 앞서 싸우는 모습 보셨죠? 전국구 폭력배가 되자면서 모여서 처음으로 술자리를 가졌는데 1시간 만에 싸움이 난 겁니다. 이런 싸움 어떻게 일어난 건지 들어보시죠. 예. 인사를 안 넣는다는 이유로 후배가 건방지다 왜 인사 안 냐 그러니까 얘는 내 후배지 네 후배가 아니지 않냐 해서 그게 말다툼이 돼서 아, 참 후배가 건방지다. 근데 얘는 내 후배인데, 그러니까 네 왜 네가 후배- 지적하냐? 네. 뭐 인사 왜 얘한테 하냐?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전국회라고 모였는데 네. 또 서로 간에 또 그런 차이가 또 생기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전국구를 향한 그 꿈, 사실 네. 결국 경찰에 붙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무산이 된 거잖아요. 네. 이 MG 조폭들의 실체가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네, 이 경찰의 덜미가 잡힌 건 한 폭행 사건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에 충남 논산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을 감금하고 폭행을 했는데요. 불법 도박 사이트 수익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출동한 모습도 보시죠. 예. 네, 지금 일단은 저기 문신 모습, 아유. 잡혀서 했던 모습, 그 모습이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위협적인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충남지방경찰청 광tuk의 형사들이고 너희들 상대로 납부영장이 나왔으니까 일단 앉아 있어. 그러니까 요게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 수익 문제로 그러니까 다른 이제 범죄로 경찰이 들이닥쳐서 이제 검거를 하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감금하고 조직원을 폭행을 하면서 체포됐던 그런 모습인데요. 예. 자, 이렇게 체포한 조직원들 휴대전화에서 전국회 관련 영상이 나온 겁니다. 아하. 자, 여기서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한 경찰이 2002년생 조폭 34명 등 66명을 붙잡고요. 8명을 구속했습니다. 네. 자, 붙잡힌 당시의 사진도 살짝 보면요. 계속 네네. 나왔던 모습인데 지금 경찰에 붙잡힌 뒤 찍힌 사진입니다. 뒤돌아선 모습을 보면 등은 물론 몸 전체 험악하게 문신이 새겨져 있는데요.
자, 이들은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거나 술을 마실 때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여주는 행동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2002년생이 이제 주축이 됐다라고 하는데 나이로 따지면 21살밖에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뭐 기존 폭력 조직하고는 또 다른 차별점을 뒀다고요? 네, 그 보통 조직폭력배에서는 이제 두목이라는 그런 명칭을 많이 사용을 하죠. 네, 그런데 그렇죠. 이 전국회나 이름답게 여기는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모임을 조직한 회장이 안양 지역 조직원이었는데 결국 구속이 된 상황이고요. 자, 이들은 인터넷 도박장 운영이라든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보복 폭행 등 이러한 혐의로 검거가 됐는데 네. 22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뭐 우리가 MG 조폭이라고 표현은 언론에서 하고 있지만 네. 결국은 다양한 이런 나쁜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 범죄자들입니다. 온라인 반응을 보니까요. 전국구가 되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전국 구치소로 가게 됐다. 네. 뭐 이런 농반 진반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요. 경찰이 앞으로도 조직적인 폭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이 조폭 범죄 완전히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보고 이게 멋있다라고 따라하는 더 어린 청소년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물 대신 이거 줬답니다. 자, 일본 도쿄의 한 식당에서 물을 마신 한국인 손님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음식점 직원이 준 물이 문제였던 걸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물이었을까요? 자, 보실까요, 영상? 네. 자, 보시면 일본 도쿄의 그 번화가인 그 긴자에 있는 그런 식당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달 30일에 이곳을 찾은 한국인 강 씨, 물을 마시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데 당사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네, 네. 처음엔 몰랐는데 두 번째 벌컥 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너무 아파져서 말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물이 아닌 거잖아요. 뭔가요? 그렇습니다. 자, 알고 보니까 직원이 갖다 준 건 식기를 닦을 때 쓰는 세제를 탄 물이었습니다. 어머, 세제를 탄 물이요? 네, 이 강 씨는 그 도쿄의 한 병원에 이송이 됐고 급성 식중독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 하지만 식당 측은 표백 세제를 물컵에 넣은 것은 인정을 했지만 실수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실수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한번 볼 부분이 강 씨의 일본인 남편이 직접 식당 부엌에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예, 예, 네. 마시는 물과 세제를 탄 주전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물 들어있는 게 이제 왼쪽 거고 네. 세제 같은 건 오른쪽 거고 검은색 뚜껑이 있으니까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뭐 어떤 식당 직원의 입장에서는 맨날 봤던 것이기 때문에 네. 구분하기가 굉장히 쉬웠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피해자 강 씨는 이걸 실수로 혼동했다는 게 잘 납득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식당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는 뭐 예전에 초밥에 아주 매운 그 고추냉이 와사비라고 네, 네. 하죠. 와사비 테러를 해서 뭐 논란이 불거졌다. 그래서 뭐 차별한 거 아니냐 이런 사건들도 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네. 혹시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이 세제 물 사건도 이해를 좀 해야 될까요? 네, 그 해당 음식점은 손님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일부러 벌인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아하. 해당 직원은 주전자에 세제 물이 아닌 그냥 일반 물이 들어있는 줄 알았다라고 한 건데요. 네. 하지만 강 씨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 밖에 다른 차별도 겪었다라는 입장인데 이 네네. 내용도 들어보시죠. 예. 여기가 고급 레스토랑이에요. 의자를 다 빼주거든요. 근데 저는 안 빼주더라고요. 저는 생김새도 그렇고 말하는 억양을 보면은 제가 한국인인 걸 알았을 겁니다. 이 고급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이곳,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이 일본의 한 유명 음식점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곳인가요? 네, 이 음식점은 도쿄 긴자의 한 백화점 내에 있습니다. 네. 사건은 지난달 31일에 발생했는데요. 자, 가장 비싼 점심 코스 가격이 1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8만 9천 원이 넘는 그런 가격이고요. 네. 또 도쿄뿐만 아니라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 등 일본 각지에 지점을 둔 유명 맛집입니다. 또 일본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하던데 네. 고의성이 있는지 뭐 들여다볼 걸로 보이는데요. 수사 네. 내용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런 가운데 반대 상황도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일본인 유튜버가 우리나라에서 언어 폭력을 당하는 아이고. 일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한국에서 활동 중인 일본 출신 유튜버가 길거리에서 만난 중년 남성으로부터 일본으로 돌아가라는 등의 고성과 욕설을 들었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보시죠. 네, 보죠.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일본 놈 개 때문에 그냥 내가 손자로서 한이 맺힌 거야. 진짜 일본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언니 일본으로 가. 한국 땅 있지만 와서 한국 사람 제일 싫어해. 알았어요.
아니 지금 저 일본인 여성분이 이제 유튜버인데 아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일본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사죄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저 유튜버가 무슨 잘못입니까? 앞서 그렇죠. 한국인이 일본 식당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화가 났잖아요. 네네네. 네. 반대로 방금 그 장면을 그냥 일반 일본 시민이 봤을 때 우리나라 유튜버가 한국에서 저런 대우를 받았어 하면서 갈등만 그렇죠. 커지는 거 아닙니까? 네, 감정 싸움이 맞습니다. 커지는 상황이 이게 되겠죠. 막 큰 소리 내면서 위협하고 이건 어떤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되죠. 네네네네. 네. 또 막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니까 네. 너무 저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네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네네. 뭐 대신 사과하고 싶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저렇지 않으니까 오해하지 말아달라. 한국 유튜버가 일본에서 한국인이라고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는 영상 봤을 때 화나고 분했는데 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죄송하다.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아우, 네. 이렇게 국민적인 갈등으로 이렇게 번지는 것들을 보면 참 네.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네. 이런 일들이 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장학금 돌려주더라도입니다. 자, 이번엔 의대 쏠림 현상인데요. 의사 인기야 늘 좋았지만 요즘처럼 강력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자, 이공계 인재 기르라고 나랏돈까지 받는 전국 8개 영재학교에서도 의대 쏠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 장학금 도로 뺏고 또 추천서 안 써준다고 해도 이런 불이익 감수하고서라도 의대 가겠다는 학생이 매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서울의 한 과학부를 졸업한 학생은 재수를 한 뒤 의대에 진학을 했는데 주변 친구들도 의대 진학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한 15% 정도 되는 것 같고 부모님 거리가 있거나 자기도 좀 의대를 한번 써볼까 직업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친구도 있고. 네, 이렇게 일부 영재학교 학생들이 입학 후 이공계가 아닌 의약학 계열 대학으로 진로를 바꾸고 있습니다. 네. 자,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8개 영재학교에서 의학학 계열 대학에 간 학생은 총 83명인 걸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3년간 200여 명이 넘게 나타났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재학교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취지로 설립된 학교들을 말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교육비는 또 세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의대에 진학을 하면은 지원받은 돈을 뱉어내야 하고 또 여러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불이익을 주는 이유는 원래 취지에 맞게 과학 인재가 되라라는 건데 그 효과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자, 지난해 그 서울과학부의 경우 의학학 계열 대학에 지원한 47명에게 3억 2천만 원가량을 환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의사 되는 게 그러니까 의사만한 직업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의대 입학의 좁은 관문을 넘어서 힘든 수련 과정을 거치면 또래 직장인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고 안정적으로 또 오랫동안 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나라의 의사 평균 연봉은 2020년 기준으로 2억 3천만 원 가량입니다. 뭐 확실히 개인 입장에서 좀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네. 아까 김태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기초과학 분야를 키우자 이게 영재학교 취지인데 네. 여기에 비춰봤을 때는 학생들이 좀 대거 의대로 진학하고 있다는 현실이 좀 우려스러운 것 같아요. 네, 또 네. 지금의 합리적인 선택이 또 나중에는 비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또 나중에 사회 상황이 또 바뀌면은 의대 또는 뭐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기가 또 식을 수도 있고 또 바뀔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예측도 있는데 쏠림 현상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을 뭐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과학의 미래를 봤을 때 좀 뭔가는 보완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올해도 의대 입시 경쟁률은 거셀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수능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이미 졸업한 졸업생 수험생 지원율이 30%를 넘었다고 하는데 이들 중에 일부가 상향 지원을 하면서 의대로 몰리고 있다. 이런 네.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는 좀 연예계의 안타까운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슈 봉준호의 페르소나입니다. 네. 자, 영화 괴물 등에서 봉준호 감독과 여러 차례 호흡을 맞췄던 원로 배우 변희봉 씨가 췌장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이 변희봉 씨는 IMF 칼바람에 배우를 접으려 했을 때 신인 감독 봉준호가 찾아왔고 이후에 이 봉준호의 페르소나로 스크린 속에서 빛났습니다. 네. 얘들 그 냄새 맡아본 적 있어? 새끼 잃은 부모 속 냄새를
야, 이거 인생 말년에 이거 무슨 꼬라지냐 이거. 지봉준호. 네. 자, 옥자로 본 감독과 함께 칸 영화제에 섰던 날은 75살 배우에게도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세상에 편히 보기가 칸 영화제에 참석을 하고 70도 기운 고목나무에서 꽃이 핀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와,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 기분이다. 정말 행복해하시는 모습인데 네. 췌장암이 다시 재발됐다고요. 네, 그 최장암의 영화 기생충 출연도 포기하고 치료에 전념을 했지만 암은 좀 끈질겼습니다. 예.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과거 완치 판정을 받았던 췌장암이 재발에 투병하던 끝에 어제 오전에 향년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어제 이 소식 접하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배우 변희봉 씨의 그 맛깔스러운 연기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데 네. 2020년에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최고권인 그 최고권이 정부포상인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벌써 네. 이렇게 받는 모습도 보이고 많은 후배 연기자들이 일어나서 네. 경의를 표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안타깝게 또 세상을 뜨셨다고 하니까 좀 개인적으로도 좀 안타깝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그 배우 노영국 씨도 갑작스러운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네, 배우 노영국 씨도 어제 새벽에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셨는데요. 네. 향년 75세입니다. 현재 KBS 주말 드라마 효시민의 각자도생에 출연하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움은 더 컸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큰 슬픔에 빠진 유족의 뜻에 따라 이 장례는 가족, 친지들과 동료, 선후배들이 참석해서 조용하게 치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에게 웃음과 또 감동을 줬던 배우 변희봉, 또 노영국 이 두 분의 애도를 다시 한번 깊이 표하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잘 들었고요. 네.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태인 기자 전해주세요. 네, 누리꾼들의 이목을 끈 그 소식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은요. 탁자 부숴놓고 안 다친 걸 감사해라입니다. 최근 한 카페 업주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CCTV 영상 캡처 사진입니다. 네. 사진을 한번 보면요. 손님들이 보이고요. 네. 소파가 있는 좌석에 앉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검은색 저 남성분이죠. 앉으려고 한 곳이 탁자 아닌가요? 저 약간 투명한 탁자? 네, 맞습니다. 아크릴 탁자를 의자로 착각한 이 손님. 결국 탁자 위에 앉았고 탁자는 부서졌다는데요. 다행히 손님은 넘어지지 않아서 다친 곳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탁자가 파손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업주가 손님에게 아크릴 소재라서 탁자를 쉽게 고칠 수가 없다라고 말했대요. 그런데 손님 일행 접착제로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오히려 안 다친 걸 감사히 여겨라라면서 탁자가 의자처럼 생겨서 헷갈렸다고 탁자라고 적어놨어야 했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보기에는 좀 어떤가요? 의자로 착각할 만한가요? 지금 사진만 보면 어쨌든 의자가 저렇게 뒤에 소파도 있고 모양이 의자로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업주가 탁자값을 변상하라고도 했대요. 예. 그러니까 손님은 병원에서 MRI 찍겠다며 명함 한 장 주고 그냥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MRI를 찍겠다고 하는 거 뭐 의자로 보이는 걸 갖다 놔서 다칠 뻔했다. 그러니까 업주의 책임을 묻겠다 이런 취지인가 보네요. 네, 카페 업주는 벌써 이렇게 탁자가 파손된 게 이번이 두 번째라면서 그때마다 손님들 반응도 비슷했다라고 토로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명백한 기물 파손인데 경찰에 신고하지 그냥 탁자를 바꾸는 건 어떤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요. 짬뽕에서 나온 누런 물체입니다. 무엇이 나왔는지 사진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손에 들려있는 갈색 물체. 네, 다름 아닌 담배꽁초입니다. 담배꽁초요? 아이고. 뒤에 보면은 먹다 남은 짬뽕이 있는데요. 네, 배달 주문한 짬뽕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다는 겁니다.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올린 글쓴이는 짬뽕을 먹던 남자친구가 탄맛이 나서 뱉었더니 담배꽁초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글쓴이는 가게에 전화를 했고 가게 측에서는
우리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다, 죄송하다라면서 새로 음식을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예. 글쓴이는 같은 짬뽕을 다시 달라고 했고 이후 배달 온 가게 측에 주의해달라는 말과 함께 담배꽁초가 들어있던 짬뽕과 또 담배꽁초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참 먹고 싶지가 않았겠죠. 예. 또 네. 제대로 다 먹지 못하고 다 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담배꽁초를 막 먹다가 그걸 짬뽕 국물에서 발견했다면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요. 똑같은 짬뽕이 또 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른거릴 것 같아요. 아, 새 담배도 아니고 누군가 막 씹어 놓은 것 같은. 그러니까요. 글쓴이는 근데 너무 찝찝한데 환불 요청을 이제서라도 해야 하나? 이제 와서 환불 요청하면 혹시 진상이라고 볼까라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며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또 구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환불은 늦었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자. 처음부터 환불 요청했었어야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라임 갈랐더니 과육 대신 스티로폼입니다. 이것도 먹을 걸로 뭐 장난친 얘기인가요? 네, 잘 익은 초록빛 라임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반을 가르니까 보세요. 하얀 게 가득 차 있습니다. 과육이라기엔 뭔가 좀 이상하죠. 근데 설탕도 소금도 아니고 먹으면 안 되는 스티로폼 가루였습니다. 최근 남미 국가 페루에서는 이 가짜 과일로 소비자를 속이는 사기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라임과 레몬은 페루의 대표 해산물 요리인 세비체를 만들 때 자주 쓰이는데요. 그래서 페루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식재료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상기후의 여파로 폭우가 쏟아졌고 라임과 레몬 수확량이 크게 줄면서 가격이 2달 전보다 2배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과일을 저렴하게 사기 위해 온라인 직거래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 소비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가짜 과일을 파는 사기 행각에 기승을 부리는 건데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처럼 스티로폼으로 만든 가짜 라임을 고발하는 영상들이 속출하고 있고 페루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발 좀 이렇게 먹는 걸로는 장난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광크리 뉴스는 여러분들의 제보와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옆으로 지금 전화, 카톡 그리고 메일 주소 나가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21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시간입니다. 윤정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친척집 방문하고 가족집 가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또 연휴가 길어서 그렇죠. 여행 가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번 연휴가 길어도 좀 많이 깁니다. 예. 자, 그렇다 보니까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분들 공항 가실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 바로 이겁니다. 주차 못해 비행기 놓칠라. 인천공항이 주차 전쟁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기가 있다 보니까 공항 갈 때 뭐 짐이랑 아기랑 해서 버스나 뭐 철도 이용하기 좀 어렵고 제 차를 가져가고 싶은데 진짜 주차하기 어렵더라고요. 이게 성수기나 또 연휴 때는요. 네네. 주차난이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예. 자, 그렇다 보니까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고 해결책은 없는지 현장을 가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평일 아침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찾았습니다. 주차장을 빙글빙글 도는 차량들. 취재차도 빈 주차면 찾기에 나섰지만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구석구석 아무리 돌아봐도 빈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워낙 차가 많다 보니까 이 원래는 여기까지가 주차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추가로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오중 주차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 화살표 보시면 이 원래 여기가 자동차가 주행을 할 수 있는 길인데 아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차가 다닙니까? 경고장은 붙이지만 해결책은 없습니다. 주차타워 안으로 들어가도 취재차를 맞는 건 빨간색 만차 사인입니다. 마치 주차는 꿈 깨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공항 교통관리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JTBC 기자입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장 혼잡도로 좀 취재로 왔는데 아니 저희 취재 차량 지금 세울 데도 없는 것 같아요. 1주차장에 있다가 왔는데 거기 지금 차가 몇 대나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1주차장의 경우는 4,100대가 들어갈 수 있는데 300대 이상 더 들어와서 4,400대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106%라고 주차율이 나오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2주차장으로 가야 되나요? 2주차장도 저희가 기준 면수가 약 4,000대인데 지금 약 4,200대가 들어와 있는 상태로 혼잡 상황입니다. 이 터미널 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갓길 주차, 건널목 주차에 심지어 장애인 주차 구역도 침범합니다. 때마침 차주가 나타났습니다. 참 이거 뭐 아니 좌석은 만들고 이런 걸 전에 했는데 세 번을 돌아갈 사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이건 장애인 아니 저건 하다가 그거는 아는데 그럼 비행기 그냥 가지도 말라는 얘기인가? 아니 세울지 말씀은 갓길에도 다 돌아보세요. 설득 끝에 해당 차주는 차를 옮겼고 제때 비행기를 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난리도 아니네요. 근데 저게 아까 리포트 초반에 말했지만 지금 뭐 추석 연휴 때가 아니라 비성수기 평일 아침 모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19 유행 때는 뭐 사실 공항 주차장도 여유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때 뭐 여행을 안 갔으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그때가 바로 기점이었습니다. 자, 이게 봐야 될 게 사람들이 인천공항에 뭘 타고 오갔는지 네. 이걸 통계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예. 2019년에는 지금 나온 것 같이 자, 버스, 승용차, 공항철도, 택시 이 순서였습니다. 예. 지금 이제 버스 같은 경우에 48.1%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예.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올해 이제 들어오면서 볼게요. 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허. 자, 리무진이 33%로 줄어들었고 승용차가 41.5%로 1, 2위 순위가 바뀐 겁니다. 그러네요. 자, 이렇게 승용차가 많아진 이유는 뭘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코로나가 기점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버스는 너무 많은 사람이 타니까 코로나 시기 때 이제 버스를 안 타다가 버릇하니까 이제 이게 승용차를 타는 게 익숙해졌을까요? 맞습니다. 아, 네네네. 일단은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같은 교통수단 내에 있는 거를 좀 꺼리는 예. 그런 상황이 좀 펼쳐졌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차 아니면은 이 택시 같은 경우에도 3%에서 10% 가까이로 늘었거든요. 예. 자, 이렇게 좀 작은 차량들을 좀 타고 가는 것들을 선호를 하게 됐었는데 네. 그것만이 또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여행 수요가 폭발하니까 그 자체도 있겠죠. 뭐 그러니까 일단 주차장이 부족한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렇습니다. 네네. 또 이게 여름 성수기 때에 이제 얼마나 좀 많은 사람들이 이쪽 자차를 이용해서 예. 또 갔는지 이것도 한번 통계를 저희가 찾아봤거든요. 여름 성수기만 한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올해 여름 성수기였습니다. 자, 7월, 8월. 자, 이거는 이제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자, 그 기간 한 달 동안에 인천공항 1주차장만 놓고 봤을 때 네. 저기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이 파란색으로 좀 표시되어 있는 20일, 25일, 그리고 6일, 7일, 8월 6일, 7일, 8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날짜들이요. 100% 포화도가 넘었었던 날입니다. 예. 자, 그게 바로 20일이 넘었었습니다. 한 달 동안에 20일이 넘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혼잡도가 너무 심각했었다라는 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노란색 지금 금색 표시된 노란색이 20일인데 노란색이 만차였던 경우네요. 지금 그림을 보니까.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네요. 네, 20일 그러니까 이제 금색으로 돼 있는 날짜들이 포화도가 만차였다. 100%가 넘었었던 네. 만차였던 날입니다. 네, 만차였던 날이 20일이나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차를 끌고 가면 내가 주차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조마조마하면서 공항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거네요. 이게 가면서부터 이제 걱정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나는 비행기를 제때 탈 수 있을지 뭐 모르겠고 네. 그러다 보니까 3-4시간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한 5-6시간 전에 가봐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죠. 근데 또 감염병 우려만이 이유가 아니다라는 분석도 있죠. 교통비를 예리하십니다. 좀 비교해 보셨잖아요. 네. 네네. 이게 교통비가 사실은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네네. 자, 4박 5일 여행을 가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둘이어가지고 예. 지금 4인 가족이거든요. 예. 자, 이 경우로 해서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 가지 비용들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네. 공항 리무진 지금 14만 4천 원이 나왔다라는 거는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만일 인천공항을 갈 때 자, 편도가 18,000원이었습니다. 네. 왕복으로 하면 곱하기 2해서 36,000원. 근데 또 4인이니까 곱하기 4하면 14만 4천 원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다른 경우, 자, 일반 자동차들을 타고 갈 경우에는 하루 주차비가 1주차가 이제 9,000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주차비 곱하기 5 하면은 45,000원. 네. 거기다가 왕복 통행료가 있죠. 거기는 13,200원. 합하면 58,200원입니다. 네, 물론 뭐 기름값도 들겠지만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크네요. 아, 네네. 기름값까지 감안을 한다면 뭐 네. 공항 리무진 타러 갈 때 뭐 또 나의 뭐 밥값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니까 네. 자, 그런 것은 좀 일단은 제외를 했지만 예. 자, 기름값 넣는다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맞습니다. 거의 3배 차이 나거든요. 예. 근데 만일 자동차가 전기차였다 아니면은 경차였다 하면은 이게 반값으로 줄어듭니다. 주차도 할인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통행료도 반값, 주차비도 반값입니다. 음. 그래서 29,100원. 자, 이 정도 되면요. 뭐 전기차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무진을 타고 간다라고 하면은 그건 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까요? 비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4인 가족으로 봤을 때 공항 리무진을 타면 왕복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14만 4천 원이 드니까 자가용을 끌거나 아니면 또 그 차량이 전기차나 경차일 경우에는 주차료 감면 혜택까지 있으면 이렇게 싸진다. 그러니까 2019년에 비해서 올해 인천공항으로 이동한 그 교통편 1위가 바로 자가용 승용차였던 거죠. 공항 리무진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야, 가장 알뜰한 건 그럼 공항 철도인가요? 뭐가 제일 싼가요? 그것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예, 했거든요. 예. 그런데 찾아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아, 네네. 자, 철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한 번 가는데 이게 4,950원입니다. 네, 4,750원. 네네네. 4,750원입니다. 자, 그러면 왕복한 다음에 곱하기 또 4인 가족으로 했을 경우 또 4 곱하면은 38,000원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전기차보다는 어쨌든 간에 한 10,000원 정도 더 비싼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기차를 안 끌고 갈 수가 없게끔 요금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있고 그러면 역까지 또 캐리어 끌고 가고 역에서 내려서 또 공항 뭐 터미널까지 가고 이런 거 생각하면 또 자가용을 끌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공항 주차장이 꽉 차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한번 공항공사 측에다가 직접 물어봤는데 네네. 한번 보시죠. 네, 한번 보죠. 평균 주차도가 93%고요. 올해 추석에도 120% 근접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6년 이후로 인상이 안 된 관계로 지금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물론 이 하루 주차비 9,000원 그리고 전기차 경차는 4,500원. 네. 이게 서울 시내 한복판과 비교를 한다면 저렴한 편인 거는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금을 좀 비싸게 하면 이용객이 줄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하지만 또 이렇게 단순하게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버스나 공항철도 요금을 조금이라도 좀 저렴하게 만들어서 이게 이제 수요를 분산시킬 수가 있을 거거든요. 네. 자, 이런 마땅한 대안이 없이 요금만 오르게 된다면 이용 방식은 꼼짝없이 예전 그대로 하면서 오른 요금만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네. 있습니다. 자, 그래도 현재 2터미널이 있는데요. 인천공항에요. 여기에는 이 차량 6,400대가 들어가는 주차타워가 현재 공사 중입니다. 자, 요금이 오르면서 이런 환경 개선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1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런 마땅한 대안이 나와 있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뒤에 이 사진만 봐도 숨이 턱 막히는 그런 장면인데 이게 인천공항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다른 곳도 좀 갔다 오셨죠? 자, 이번에는 기차 이제 역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준비된 영상 보시죠. 네. 수도권과 영호남 방면 열차가 모두 모이는 오송역. 출퇴근 시간을 피한 가장 한가한 시간인데도 주차장은 빽빽합니다. 차를 타고 주차장 안을 돌기만 30분. 어쩌다 발견한 빈자리는 먼저 온 차량 차지입니다. 이렇게 계속 돌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촬영 기자님은 여기 계시고 제가 잠깐만 바깥에 나가서 걸어다니면서 한번 주차 공간을 찾아볼게요. 기둥 사이사이 작은 공간마저 차들이 비집고 주차돼 있습니다. 이미 경차 전용 구역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기차 시간도 있고 다급한데 3바퀴 정도 돈 것 같아요. 주차장 찾다가 놓칠 적도 많아요. 정말 힘들어요. 월 주차비도? 이게 처음에 한 8만 원 하다가 9만 원, 10만 원, 11만 5천 원, 거의 12만 원 돈이 됐거든요. 계획 안 하면서 택시를 타야 되는데 여기가 택시가 또 가까운 데가 쌍욕하다시피. 주차장 밖은 불법 주차 천지입니다. 버스 정류장에도 불법 주차된 차가 버젓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역 주변 마을로 이어집니다. 오송역에서 300~400m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가면은 오송 시내로 가는 길인데 양 옆으로 이렇게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보입니다. 거기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길 곳곳에 이쪽에도 그리고 저쪽에도 그리고 저쪽도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넘쳐납니다. 최근 오송역 주변 주차장은 가격 담합까지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철퇴를 맞았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주차장 사업자 허가 취소를 포함해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계획 마련에 나섰습니다. 아, 여기도 엄청나네요. 오송은 이제 진천 신도시나 아니면 세종시로 출근하는 뭐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복잡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실제 오송역 이용자 수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자, 개통 첫 해였죠. 2011년 같은 경우에는 120만 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1년 만에 2012년 이제 작년이죠. 958명. 이제 거의 1,000만 명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자, 주차장 면수를 한번 또 세봤거든요. 네. 2011년에는 358면. 자, 시작부터가 이제 너무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11년 동안에 1,771면. 늘기는 늘었지만은 네. 5배 늘긴 늘었지만은 이거는 이용자 수에 비하면은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1,771면 지난해 958만 명이 이용했는데 턱없이 부족한 것 같네요. 근데 KTX 역은 사실 어딜 가나 좀 주차난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표적인 곳이 광주 송정역이었거든요. 예. 거기 가보면은 정말 주차장 좁습니다. 자, 그런데 KTX 주차난이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역으로 자꾸 나오다 보니까 네. 자, 거기에 지난 5월이었죠. 바로 옆에 주차타워가 설치가 됐습니다. 요거군요. 네. 광주 송정역 주차 빌딩이라고 적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차량이 1,580대가 들어갑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 주차난이요. 네. 자,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 인천공항 측에서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요금 인상만이 답이 아니라 어떤 뭐 이런 설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다른 방법들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사실 뭐 어려운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좀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턱대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라고 캠페인만 벌일 수는 없는 문제인데 정부 차원에서 좀 지혜로운 해결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이번 추석도 좀 걱정이긴 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이어서 바로 본방사수 상크리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깜짝 퀴즈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두 분 추첨해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올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교통편 1위는 무엇일까요? 아까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걸 생각하시면 쉽죠. 1번 승용차, 2번 공항버스, 3번 공항철도. 정답을 지금 상암문 클래스가 방송되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방송 말미에 당첨자 2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윤정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놀이공원의 꽃 하면 스트레스를 단번에 날려주는 롤러코스터를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짜릿한 스릴을 즐기려던 탑승객들이 아찔한 봉변을 당했습니다. 올려다보기만 해도 고개가 아플 만큼 높은 곳에 꼼짝 않고 서 있는 롤러코스터. 일본 미에현 구하나시에 있는 한 놀이공원인데요. 어제 이곳에서 운행하는 스틸 드래곤이란 이름의 롤러코스터가 정상 부근에서 정전이 발생하면서 멈춰 섰습니다. 기구에 타고 있던 탑승객 20여 명이 지상 97m 높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공포에 떨었는데요. 다행히 5분 뒤 전기가 다시 들어와 운행이 재개되면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놀이공원 측에 따르면 이번 정전은 낙뢰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이 지역엔 대기 상태 불안정으로 낙뢰 주의보가 내려져 있었고 놀이공원의 다른 시설도 동시에 전기가 끊겼다고 하네요.
제트기들이 편대 비행을 하며 이탈리아 토리노 지역의 상공을 수놓습니다.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는데요. 갑자기 맨 끝에 있는 제트기 한 대가 대열을 이탈합니다. 그리고는 빠르게 지상으로 떨어지는데 추락 직전 조종사는 극적으로 탈출했지만 공군기는 그대로 바닥에 곤두박질 치면서 화염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이탈리아 공군 10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에어쇼를 연습하다가 일어난 사고인데요. 이 제트기의 잔해가 도로를 달리던 한 자동차에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부모와 9살짜리 소년이 심한 화상을 입었고 5살짜리 소년은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륙 직후 새떼와 충돌하면서 고도를 잃고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국은 희생자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예정된 비행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한 마리의 새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꿈을 현실로 이뤄낸 강심장들이 있습니다. 중국 천혜의 협곡지대를 무대로 아찔한 비행 열전을 벌였다는데요. 그 현장으로 가볼까요? 붉은 연기를 일으키며 수직 절벽 아래로 주저없이 몸을 던지는 남성. 장엄한 협곡을 굽어보며 바람처럼 창공을 가로지릅니다. 단성이 절로 나오는 광경인데요. 중국 후난성 장자지에서 열린 윙슈트 세계 선수권 대회 현장입니다. 2012년 처음 개최된 이후 벌써 9번째로 열린 이 대회는 때묻지 않은 자연을 무대로 비행 실력을 겨룰 수 있어서 윙슈트 선수들 사이에선 꽤 주목받는 대회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8명의 참가자들이 높이 1458m 절벽에서 차례로 뛰어내리며 남다른 담력과 비행 기술을 뽐냈습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협곡 상공을 누비다가 결승점에 무사히 착지까지 해야 성공이라고 하는데요. 사고 없이 마무리하려면 한순간도 긴장을 놓쳐선 안 되겠죠? 하늘에서 펼쳐지는 F1 레이스로 불리는 이 극한의 비행 도전,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올해 우승은 미국에서 온 선수가 차지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 라이프가 이어집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런 기분 내게 들려오는 상클 라이프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상클 상담소 시간인데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 분쟁, 다양한 고민거리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고 법률적인 해결책 모색해보겠습니다. 네, 상클 상담소의 상속법률 전문가 정인국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와, 오늘 사연 정말 진기한 사연입니다. 꼭 잘 신기해요.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횡재 아닌 횡재를 한 사연인데요. 실제 사례를 방송에 맞게 각색한 내용인 점 알려드립니다. 제가 50대 사연자, 저희 엄마 역할, 80대 어르신 역할입니다. 그럼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집에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급하게 전화를 하셔서는 경찰서에 같이 가자시는 거예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경찰서는 왜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경찰에서 우리 집에서 금괴가 나왔다고 사건 확인하러 오라는데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에? 금괴요? 그 요새 보이스피싱 같은 거 많은데 경찰인 척하고 사기꾼들이 전화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돈 가지고 오라고 하거나 뭐 입금하거나 뭐 이런 거 시킨 거 없죠? 아니, 그래서 나도 이상해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가 확인 좀 해봐라, 얘. 경찰서에 직접 확인했더니 어머니 말씀이 사실이었습니다. 일단 약속을 잡고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로 찾아갔죠. 아니, 집에서 금괴가 나왔다고 확인하러 오라고 해서 연락받고 왔는데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재작년에 이 사람들한테 공사 맡기셨죠? 맞아요. 그때 창고에 불이 나서 수리하는 김에 좀 뭐 인테리어도 바꾸려고 크게 공사했었는데요. 제가 잘 부탁드린다고 간식도 챙겨드리고 뭐 그래가지고 이분들 얼굴 기억나네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저희 집에서 훔쳐가고 뭐 그런 거예요? 경찰이 들려준 사건은 황당했습니다. 3년 전 어머니 댁 공사 현장에서 금괴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네, 조사했더니 금괴가 총 140개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각각 하나씩만 나눠가지고 나머지는 묻어두기로 했는데 그 한 놈이 욕심내가지고 이걸 싹 다 털어간 겁니다. 현재 다 썼대요. 그리고 지금 40개 정도만 남아있고요.
같이 살던 여자가 신고해서 사건이 발견됐네요. 에? 금괴 140개요? 아니 엄마, 우리 집에 금괴 있는 거 알았어요? 네 아비가 살아있을 때 은행을 그렇게 못 믿더니 그걸 거기 묻어놨나 보네. 우리한테 말도 안 해주고. 아,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정말. 네, 사건 마무리되는 대로 금괴 찾아가실 수 있게 정리하고 저희가 국세청에도 상속세 관련해서는 통보합니다. 일단 집으로 가 계세요. 아니 상속세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15년이나 지났는데 상속세를 다시 내야 한다니 그럼 사라진 금괴 그거에 대해서도 상속세 저희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경찰 소관이 아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사건 정리되면 국세청에 알아보세요. 제가 연락드릴 테니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있는 줄도 몰랐던 아버지의 유산 금괴 도둑놈들이 100개나 써버렸는데 이것까지 상속세 전부 저희 가족들이 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정인국 변호사님.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짜 너무 진기한 너무 진기하고 사연이에요. 김하은 앵커 80대 어르신 목소리는 정말 최고입니다. 댓글로도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모아둔 금괴를 모두 도둑 맞았다가 범인이 검거되면서 일부만 네네. 40개만 이제 되찾은 상황인데 아니 가족 누구도 이 금괴의 존재를 몰랐다는 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영화 같은 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예. 이 상담자 아버지가 엄청난 재력가였는데요. 예전 어르신들 보면 은행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평상시에도 뭐 집안 금고 같은 데다가 그 아는 자기만 알도록 현금을 보관해 놨다가요. 예. 근데 이게 은행을 못 믿고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생전에 현금이 모이면 이걸 모두 금괴로 바꿔가지고 자기만 아는 비밀 자동차에 넣어뒀던 거죠. 그런데 사고를 그냥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금괴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숨겨져 있었고 그러니까 나중에 금괴 도둑 잡았다는 말을 듣고 가족들이 어리둥절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 신고를 안 했으면 가족들이 영영 이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집에 불이 나고 공사를 했으니까 알려진 거거든요. 네네네. 만약 공사 안 했으면 지금까지도 발견 안 됐을 거고요. 지금 금괴가 140개인데요. 당시에 인테리어 업자들 3명이서 공사를 함께 했어요. 발견한 다음에 3사람이 금괴 하나씩만 가져가자 그랬는데요. 그 한 명이 나중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밤에 몰래 왔습니다. 몰래 와가지고 나머지 금괴 137개를 싹 다 털어간 겁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끝날 수 있었는데 금괴를 가지고 이 잠적한 그 사람의 동거녀가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밝혀진 거죠. 동거녀가 뭐 양심 선언을 한 건가요? 근데 이제 금괴가 아까 40개밖에 안 남은 상태였으니까 왜 신고를 한 거예요? 이게 실제 사실관계가 좀 복잡한데요. 네. 이게 간단히 말하면 이 금괴를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도둑이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자기 동거녀가 눈에 안 찬 겁니다. 그래서 보다 젊은 여성이랑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동거녀가 보니까 이게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뭐 처음에 뭐 심부름센터에 얘기를 했다가 결국 경찰한테 알려준 거죠. 경찰이 도둑을 체포한 다음에 그 현장을 급습해서 금괴를 찾았는데요. 원래는 140개였는데 남아있는 거는 140개밖에 없었습니다. 40개밖에. 100개 써버린 거죠. 와, 아니 저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게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뭐 갑자기 금괴가 생겼으니까 횡재했다 싶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140개 중에 40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쓴 나머지 100개를 뭐 돌려받거나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 뭐 법적으로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배상 명령 신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도둑이 그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거잖아요. 그럼 재판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법원한테 제 피해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이 범인한테 유죄 판결 선고하면서 피해자한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릴 거고요. 이 사건에서 회수 못한 금괴가 100개잖아요. 그럼 100개 가격만큼 돈으로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오는 거죠. 배상 명령 신청 이런 게 있군요. 그런데 이게 도둑이 금괴를 다 써버렸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아마 배상받기가 거의 어려울 겁니다. 이런 경우는 판결이 종이 조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상속세가 문제인데 만약에 상속세를 내야 한다면 아까 도둑이 다 못 쓰고 남겨놓은 이제 경찰이 찾은 그 금괴 40개에 대한 상속세만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140개에 대한 상속세 전부를 다 내야 됩니다. 이게 도둑으로부터 회수한 거는 금괴 40개지만 어르신 돌아가실 당시에는 140개가 있었잖아요. 상속세라는 거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40개 전부에 대해서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는 140개였으니까 그게 개시 시점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금괴의 가치도 사실 15년 전에 돌아가셨으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상속세를 내면 금값 자체가 많이 올랐을 텐데 그거 어떻게 계산을 해서 시세를 어느 때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상속세라는 게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재산의 가격도 상속 개시 당시죠. 제가 확인해 봤는데 지금 1kg짜리 금괴 하나가 지금은
개당 1억 원쯤 하는데 15년 전에는 한 5천만 원 정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5년 전 가격이죠. 개당 5천만 원 기준으로 매겨지는 거죠. 아, 그러면 70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너무 많은데요? 그럼 상속세가 15년 전 가격으로 평가가 된다고 해도 엄청난 금액에 대한 상속세를 맞습니다.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게다가 도둑이 가져가 버려서 다 써버렸어요. 네, 40개밖에 네. 안 남았어요. 네. 100개에 대한 상속세 나 눈 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100개에 대해서도 내야 된다면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법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은 좀 불행 중 다행인 면이 있는 게요. 불행 중 다행. 예, 사건 드러난 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5년 지나서잖아요. 15년대. 예, 원래 상속세라는 게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지나면 부과를 못 해요.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0년 지났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부과할 수 없고요. 근데 만약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되기 전에 이 사건 드러났으면 꽤나 골치 아팠을 겁니다. 남아있는 금괴 40개인데 상속세는 금괴 140개에 대해서 부과되니까 네. 남은 금괴 40개로 해결이 안 돼요. 네. 그럼 상속인들이 자기 지갑 열어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적자네요. 와, 아니 네. 진짜 이 사례자의 경우에는 진짜 너무 다행이지만 진짜로 만약에 한 9년 만에 금괴를 발견했다. 그러면은 상속세를 다 물었어야 그렇죠, 됐던 네. 거죠? 음. 와. 근데 이게 아까 지금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까지만 과세할 수 있다. 네네. 요거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법이 아주 허술하지는 않는 게요. 네. 제가 1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재산을 빼돌렸다. 그런 경우는 15년으로 연장되고요. 더 무서운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부정행위로 숨긴 상속재산이 50억을 넘어가면요. 상속세 부과에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예전에 부자들이 보면은 뭐 차명 계좌라든지 그다음에 명의 신탁 예, 예. 이거 이용해서 상속재산을 숨겼는데 네. 15년 지나서 발견되다 보니까 한 푼도 상속세를 부과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어요. 예. 지금 법이 개정됐고요. 만약에 숨기고 한 20년 지났다. 네. 그런데 발각됐다. 그러면 상속세에다가 가산세까지 부과되죠. 그럼 아마도 상속재산 전체를 거의 다 몰수당하는 거랑 결과가 비슷해질 겁니다. 네. 가산세가 양심적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예, 예. 이 경우에는 뭐 경찰이 우연히 발견한 게 네. 너무 객관적으로 드러나니까 네. 고의적으로 15년까지 묵힌 게 아니니까 과세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맞습니다. 있겠군요. 와. 자, 그럼 이 가족은 갑자기 아무튼 큰 돈이 생겼는데 이렇게 뒤늦게 발견된 상속 금액도 네. 가족들이 이렇게 다 모두 나눠서 상속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내긴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남은 재산이 금괴 40개니까 네. 그 어머니와 자녀가 상속 비율대로 나눠 갔는데 보니까 어머니랑 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상속 비율이 어머니가 3이고 아들이 2예요. 아들이 2. 예, 금괴로 보면은 40개니까 어머니가 24개, 아들이 16개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재밌네요. 엄마 24개, 아들 16개. 예, 예.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궁금한 예. 게 네. 이 처음에 금괴 발견됐을 때 그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3명이 나눠 가졌는데 네. 그중에 한 명이 138개 네. 그리고 나머지 2명 그냥 하나씩만 하나씩만. 챙겼단 네. 말이에요. 그 하나씩 챙겨간 사람들도 처벌받는 거예요. 그렇죠. 법의 처벌은 받아야죠. 음. 그러니까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138개 가져간 사람보다는 한 개씩 가져간 사람은 죄의 정도가 약하니까 처벌 정도도 약할 거고요. 아하. 그리고 피해자가 분명히 배상 명령 신청할 거니까 네. 각각 금괴 하나씩 가격은 또 물어내야 되는 거죠. 하나씩 가격은. 네. 야, 이게 실제 사연이라는 것도 믿기지 않은데 또 15년 만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10년까지만 과세되는 그 규정이 적용이 되어서 고의적으로 숨긴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상속세를 안 내도 된다. 네.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군요. 아우, 명쾌합니다. 근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네네. 만약에 이렇게 좀 현금이나 금괴로 좀 보관하실 분들은 네. 가족한테 미리미리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집을 막 샅샅이 좀 뒤져보는 깨끗이 청소하는 습관을 그쵸, 가져야 그쵸, 되나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상길 상담소 상속 법률 전문가 정인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머니클래스 퀴즈 정답은 1번 승용차였습니다. 네, 오늘 당첨되신 두 분 자막으로 나갑니다. 오늘은 예예맘님 그리고 화이팅님. 오, 너무 마음에 드는 닉네임이에요. 아까 전국구 화이팅 그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두 분 축하드리고요. 저희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상클 하실 거죠? 고맙습니다.